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읽은 논문 속에 등장하는 주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PPT를 사용해서 지금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논문을 읽으면서 전통놀이라는 이제 단어가 용어가 나오는데, 이 전통놀이와 그럼 놀이의 차이점은 뭔가, 이 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놀이와 관련해서 흔히들 이야기할 때 뭐 민속놀이, 전통놀이, 뭐 전성놀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전성연희, 뭐 전통연희, 전통오락 등등 아주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을 영어로 뭐 폴크 플레이라든지 아니면 폴크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에스닉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트래디셔널 게임 뭐 이러한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혹은 뭐 민속 아니면 뭐 전성 등 놀이 앞에 붙이는 이러한 그 한정어, 우리가 전통이나 민속 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 아니면 민속 전성이라는 한정어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이들 용어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놀이의 개념과 관련해서 아니면 놀이론 하게 되면은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요한 호이징하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로제 카이와 혹은 로제 카이오와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호이징하는 1938년에 호모 루덴스라는 호모, 인간이죠. 그죠? 루덴스 놀다. 호모 루덴스라는 책 속에서 한 이야기 중에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놀이는 문화보다 앞선다. 처음에 문화는 놀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보다도 놀이가 앞선다. 그러면서 이 놀이의 특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자발적인 행위이고 허구적인 행위이고 장소의 어떤 격리성과 시간의 한계성을 지닌 행위다. 반복하는 행위이고 고유한 어떤 규칙이 지배하는 행위이며 물질적 이해관계가 없는 행위이고 긴장과 질서가 존재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편 로지 카이와 같은 경우에는 놀이와 인간이라는 1958년에 발간된 책에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누구에게도 강요당하지 않는 자유로운 활동이다. 분리된 시공간에서 행해지는 활동, 전개와 결과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활동, 일상의 법규를 정지시키며 일시적으로 새로운 법을 확립하며 운운하면서 이러한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호모 루덴스라든지 놀이와 인간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는 이 두 사람이 이 시기에 이 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의 경우를 이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지금은 정년퇴임하셨습니다만은 안동대학교 임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놀이란 인간의 생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활동과 일에 해당하는 활동을 제외한 신체적, 정신적 활동의 일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재직 중에 계시는 안동대학교 민속학과의 한양명 교수님 같은 경우는 현실로부터 분리되어 한시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행해지는 인간 활동이다. 참여와 몰입을 통해서 재미 혹은 즐거움을 얻는 활동이고 대체로 전개 과정과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활동이다. 질서 흐름이 있는 활동이며 재화를 생성하지 않으나 정신적 산물을 잉태하는 활동이다. 반복을 통한 지속성을 갖고 있으며 타인들도 공유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활동이다. 공유하거나 할 수 있는 활동이다. 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놀이의 개념에 대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놀이의 개념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실제 나중에 전통놀이, 민속놀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시면서 전통놀이와 민속놀이는 구별해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 안 넘어가지? 그래? 네. 임재 선생님이나 한양명 선생님께서는 놀이와 민속놀이 혹은 전통놀이를 구별해서 개념 정의를 하지 않았는데 조금 원로학자의 연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은 고 임동건 교수님이십니다. 네, 임장희 교수님의 아버님이시죠. 임동건 교수님께서도 그의 놀이 관련 연구 결과물들을 쭉 보게 되면은 1980년대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80년대까지 주로 놀이라든지 희라든지 아니면 유라든지 동희라든지 경기라든지 오락 이러한 표현들을 이제 쭉 사용을 해 오셨고요. 그 다음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행한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1968년부터 81년까지 거의 전국을 망라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조사한 보고서입니다만은 여기에서도 뭐 민속놀이라든지 전통놀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고대 민족문화연구소에서 발행한 한국민속대관 6건에도 주로 유희라든지 놀이라든지 오락이라든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해 왔습니다. 자, 조금 더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물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런데 일부 연구자들 사이에서 1970년대 이후부터 이 놀이라는 명칭에서 그 앞에 한정어인 민속이라든지 아니면 전성, 전통 이런 것을 덧붙인 민속놀이, 전성놀이, 전통놀이 이러한 표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첫 논문이 왼쪽 아래에 보이시는 김광원 교수님께서 영산지방의 민속놀이라는 표현으로 논문을 발표하신 것이 1972년입니다. 예, 그 이후에 돌아가신 인권한 교수님, 여기도 전성놀이의 의의와 개성 문제라는 것을 1976년에 발표를 하셨고요. 또 작가신 서현호 교수님 같은 경우도 민속놀이와 민속연극, 놀이 앞에 이렇게 민속이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김광환 선생님은 한국의 또 민속놀이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안동대 민속학과 교수님이셨던 김명자 교수님께서도 80년대 들어와서 중반에 민속놀이 속에 담긴 한국의 가치관, 제일 오른쪽에 계시는 김열규 교수님께서는 88년에 전성놀이 문화의 기원과 심성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또 원로학자 중에 한 분이신 고 최상수 교수님 같은 경우도 한국 민속놀이의 연구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970년대 이후부터 기존의 놀이, 오락, 휘, 유, 뭐 경기 이런 표현들이 그 앞에 한정어를 덧붙여서 민속놀이 혹은 전성놀이 이러한 표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 이 시기에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학문 분야는 어떤가? 민속놀이를 다루는 체육사 같은 경우, 체육학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도 기존에는 무예라든지 아니면 무도라든지 무술이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 그 앞에 전통 아니면 전성이라는 한정을 덧붙여서 표현하는 경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시기가 198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서울대 교수님이셨던 나연성 교수님께서도 한국체육사 내에 이 놀이를 뭐 유희라든지 아니면 무예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했지 전통 유희라든지 민속 유희라든지 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0년대에 접어들게 되면은 택견의 뭐 유래와 설기에서 한국 전통 무예의 재조명이라는 부제를 달았어요. 네. 백일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전통 무예에 관한 소고 90년대. 자, 이런 식으로 체육학 쪽에서는 또 이렇게 80년대 중반 이후에 등장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서양의 경우는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민속놀이를 연구할 때에 하나의 고전으로서 자주 읽는 문헌 중에 하나가 스튜어트 큘린에 의해서 발간된 Korean Games with Notes on the Corresponding Games of China and Japan 이렇게 해서 여기도 한국의 놀이입니다. 이 앞에 민속놀이라는 그런 표현이 적혀 있질 않아요. 그 외에 또 다른 제작물인 Games of the North American Indians 여기에도 이렇게 그냥 게임즈라고만 표현했습니다. 독일인 다음 같은 경우에도 Die Gymnasien Spiele 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이틀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놀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운동 아니면 뭐 체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놀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킨더스펠, 킨더스펠 연진 같은 경우도 스펠레라고 표현했습니다. 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쭉 이렇게 다양한 저작물들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특별히 어떤 전통이라든지 전성이라든지 민속이라든지 그러한 표현을 덧붙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유럽의 경우 이제 기존의 놀이와 전통 혹은 민속 놀이를 이제 구분하는 그러한 연구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1990년대입니다. European Seminar on Traditional Games, 전통적인 게임, Traditional Games라고 이런 표현을 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고음 같은 경우에도 1988년부터 91년에 낸 저작물 속에는 The Traditional Games라고 표현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여기서도 볼크스페이라고 해서 민속놀이라고 표현이 1944년에 조금 이런 시기에 이렇게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위스의 머시우고도 그렇고 이러한 식으로 등장을 한다는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독일어 사용권에서는
모르크라든지 아니면 트레디셔널이라든지 이러한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좀 이런 시기에 이 벨트지에 민중놀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면은 19세기에 영국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영국 내에서는 근대 스포츠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만들어진 이 근대 스포츠, 근대 경기가 세계로 이렇게 확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특히 독일에서는 독일의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어떤 전통놀이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영국에서 전파된, 영국에서 들어온 그런 근대 스포츠를 즐기고 있는 것을 지켜본 이안이라는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투르넨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종의 민족정신 부흥 운동이라고 해서 독일 게르만 민족들의 전통적인 놀이 아니면 경기를 부활시키는 그러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적인 놀이뿐만이 아니라 게르만 민족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다양한 어떤 뭐 구비전승이라든지 그죠? 옛날 이야기라든지 뭐 그런 것을 전국 각지에서 조사해서 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국발 근대 스포츠에 대한 하나의 뭐 저항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대항하는 그런 장치로서 전개되었던 운동이 투르넨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게르만 민족의 그 우수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자민족 중심주의로 이제 나중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어권에서는 좀 일찍이 이러한 그 놀이 앞에 이렇게 한정어를 붙이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구미 이외의 나라를 보게 되면 인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는 이제 1917년에 발간된 책입니다만은 indigenous game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트레디셔널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indigenous, 예. 원시적인 아니면 원초적인 뭐 그런 games and martial arts of the India 이렇게 나와 있다 그죠. 예. 세네갈 같은 경우도 traditionals 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중국 같은 경우에도 1990년에 이제 접어들어서 중화민족 전통 체육지 Traditional Sports Annals of the Chinese Nationality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근대와 정근대 혹은 근대와 전통을 구별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개념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이 근대 스포츠가 유입되어 들어오면서 자국의 어떤 전통적인 문화가 많은 영향을 받게 되자 자국의 문화를 이렇게 다시 한번 부활시키고 발굴하고 전승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이러한 표현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한번 볼까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01년에 오타지로가 이렇게 편지한 일본 전국 아동 유희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냥 아이들의 이제 유희법, 놀이방법인데 이러한 명칭을 사용을 해왔고요. 그래서 명치 시대 이후 1868년 이후의 놀이 명칭은 주로 유희라든지 동희라든지 아희,
뭐 아소비라든지 뭐 경기, 유기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민수학 분야에서 일본 민수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야나기다 구니오 같은 경우에 거의 1년의 저작물을 봐도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일본 문화청, 우리나라의 문화재청에 해당하는 문화청에서 발간한 1965년 발간한 민속자료 및 조사 수집 지침서라든지 아니면 오츠카 민속학계에서 낸 일본 민속 사전에도 이러한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역사적인 사료를 한번 살펴보더라도 1908년에 이제 발간이 된 한자가 하나 빠졌네요. 고지루이엔이라고 해서 고사유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상당히 오래된 책입니다. 오래된 책인데 그것을 쭉 이제 망라해서 정리한 책인데 그 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유희부라는 그런 표현을 냈고요. 그런데 이제 좀 예외적인 하나의 사례로 오자와 같은 경우는 1915년에 개인 단체 공동 일본의 고유유희 유희전서라는 앞에 유희 앞에 놀이 앞에 고유라는 그런 한정을 덧붙였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915년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러한 뭐 놀이 앞에 고유라든지 전통이라든지 그런 한정을 덧붙이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67년에 카고 사토코가 낸 단행본을 보게 되면 일본 전성놀이 독본이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예, 놀이 앞에 이렇게 전성이라는 표현을 다른 겁니다. 예, 그 이후에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일본의 전성유희서, 일본의 아동유희, 그다음에 뭐 전성유희라는 표현들이 있고요. 88년에 야외 전성놀이 뭐 실태 조사라든지. 일본에서도 1967년 이후에 이러한 놀이 앞에 한정어를 붙이는 그런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한국의 경우 김광환 교수님이 1972년에 놀이 앞에 이렇게 전성이라는 표현을 달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이게 이러한 표현이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독일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지만은 먼저 일본 같은 경우 이러한 표현들이 먼저 등장을 했고 독일은 또 훨씬 더 먼저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이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근대화 공업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전개가 되면서 어떤 전통적인 이 놀이 문화가 많이 소멸되어가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놀이 앞에 전통이라든지 전성이라든지 이러한 표현들을 덧붙여서 어떤 자국의 어떤 전통 문화를 개성 발전시키려고 하는 연구자들의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속놀이를 그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네. 저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특정 민족 혹은 사회에서 오랫동안 전승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도 전승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놀이를 통틀어서 민속놀이다. 예를 들어서 뭐 실뜨기, 뭐 공기놀이, 실험, 줄넘기기, 소싸움, 썰매 등 대부분의 놀이 형식을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실제 이 놀이를 전승하는 그 전승 주체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심지어
이것이 어떤 그 종교적인 문화 맥락 속에서 행해지는 어떤 민족이라든지 사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도 다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이가 해당 민족의 정체성 아니면 뭐 민족성, 에스니시티라고 이렇게 표현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민족성을 형성하는 장치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놀이가 뭐 개인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어떤 아이덴티티, 개인의 어떤 정체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이고, 뭐 줄당기기 같은 경우는 다양한 지역에서 줄당기기가 전승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지역적인 어떤 정체성과 결부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내셔널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민속놀이를 한 곳에 모아서 뭐 서로 경연을 펼치는 요즘 같으면은 한국 민속 축제 아니면 예전에 했던 중국 민속 예술 경연대회 그러한 대회 같은 것이 이 한국인들의 어떤 전통적인 놀이를 통해서 한국인들의 어떤 아이덴티티,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강화시키는 그런 장치로서 활용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나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객체화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여기까지 일단 매듭을 지을게요. 네, 그럼 이어서 여러분들 읽었던 논문 속의 주요 개념인 객체화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학기에 유산보호와 지역사회 강의를 들으셨던 분은 조금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객체화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설명을 드릴 진정성 개념 아니면 뭐 성과 속이라든지 이러한 개념은 학위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위사 시험 문제에 내기 쉬운 아주 좋은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위사 시험 문제가 물론 민서와 개론서에서 이제 많이 나옵니다만은 최근 이 연구 경량과 관련한 그런 문제를 출제할 때 많이 쓰기도 하고요. 객관식 문제도 내기 쉽습니다만은 서술형 문제를 출제할 때도 내기 좋은 그러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 객체화, objectification이라는 개념인데 문화의 객체화를 한번 읽어볼게요. 스스로의 문화적 실천을 조작 가능한 대상으로 재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조작 가능한 전통적인 어떤 문화를 그대로 전성 혹은 개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성 주체들이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객체화의 과정에서는 선택성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화를 남길 것이고 또 어떠한 문화를 소멸시킬 것인가 아니면 제거할 것인가 또 어떠한 문화를 또 새롭게 주입을 시킬 것인가 넣을 것인가 이러한 선택성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민족 문화나 지역 문화로서 타자에게 남에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는 뭔가 취사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선택된 문화요소는 비록 과거로부터 전승된 요소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객체화를 위해서 뽑힌 까닭, 선택된 까닭에 본디 문맥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전성 주체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이렇게 구별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랜 역사와 함께 면면이 변함없이 이어져 왔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디 문맥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전통적인 것이라고 간주되어 문화에서도 새로운 문화 요소로서 재해석되는 것이다. 네. 뭐 이러한 얘기를 동국대학교 남건우 교수가 논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남건우 교수의 어떤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이미 1980년대 중반 이후에 핸들러라든지 아니면 오토라든지 아니면 토마스라든지 이러한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미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본인 학자 오타 요시노부가 문화의 객체화를 이제 트랜스포지션의 사상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부제로 이제 문화인류학의 재상상이라는 그런 부제를 다뤘습니다만 이 책에 이제 문화의 객체화를 일본에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본에 소개된 것을 남건우 교수가 받아들이고 인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객체화와 관련한 내용들은 뭐 이후에 민속의 근대, 탈근대 민속학이라는 그런 논문에서도 객체화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나중에 제가 참고문을 소개하겠습니다만은 남건우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정순인 선생님이라든지 여러 선생님들이 이 객체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건우 선생님이 논문에 한 3편 정도, 4편 정도 되고요. 한양면 선생님, 그 다음에 박미연 선생님의 사례를 가져왔는데 농촌 테마마을의 관광 실천 경험을 토대로 농촌 전통과 테마마을을 객체화하고 유용하여 개인의 사업을 확장하고 소득을 창출시킨다. 네, 여기서 농촌 전통과 테마마을을 객체화한다. 네. 즉, 농촌에 있는 전통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성 주체들이 예를 들어서 관광이기 때문에 관광객으로서 찾아오는 게스트, 그다음에 그 농촌 마을에 살고 있는 아니면 농촌 전통이라든지 테마 마을을 구성하는 호스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호스트들이 게스트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문화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관광 상품으로서 관광객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취사 선택해서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별적인 취사 선택을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 농촌 마을의 어떤 전통들이 객체화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독일산 일본 경유의 선언적 이데올로기는 우리와 동시대로 살아가는 생활 주체들을 민속의 보유자나 전성 주체란 이름으로 객체화하여 민속의 소멸 이야기와 운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속의 보유자나 전성 주체란 이름으로 객체화한다. 자, 이러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때때로 그들은 스스로의 문화적 실천을 조작과 연출이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하여 실존적 삶의 영위를 위해 객체화하는 생활자이며
그 과정에서 민속학의 연구 성과나 지역개발의 지배적 담론조차도 자신의 생활 전략과 목표에 맞추어서 유용, 여기 있을 유자고 뒤에 유자는 이것도 사라졌네요. 흐를 유자입니다. 유용할 줄 아는 주체다. 즉 문화적 실천을 조작과 연출이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즉 자신들이 이어왔던 전승해왔던 그러한 문화를 아니면 민속을 얼마든지 조작 가능한 혹은 연출 가능한 대상으로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민속학자들이 연구한 조사 보고서나 연구 논문, 그런 연구 성과나 지역사회 내의 개발의 어떤 지배적 담론조차도 자신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짜집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좋게 사용될 경우에는 이설유자를 사용하지만은 나쁘게 사용을 할 경우에는 유형 허럴유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나쁜 방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좋은 방향으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놀이와 공동체 얘기할 때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또 다른 사례는 태안 벽가리대 마을을 이렇게 조사한 남건우 교수님께서 태안 벽가리대 마을의 생활 주체들이 관광 실천의 맥락에서 벽가리대 놀이를 비롯한 정월 대로보름의 다양한 민속 사상들을 어떻게 객체화하고 유용하여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자를 꼭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은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유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광 실천의 맥락에서 이 벽가리대 놀이를 관광객들의 어떤 기호에 혹은 입맛에 맞게끔 바꾸어서 그들에게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한양민 교수님은 문화의 주체는 문화를 객체화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그들의 의도에 맞게 appropriation, 유용, 정수현 선생님은 이것을 갖다 전유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 유용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전유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유용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문화 역시 또 하나의 문화로서 과거의 문화와 같은 수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객체화된 문화도 객체화되지 않은 문화와 동등하게 우리가 다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박미연 선생님은 민속예술 전성주체인 지역민들은 50회를 이어오는 동안 민속예술 특질인 지역민 주체성과 생산성, 소통성을 점점 상실하고 있으며 객체화, 혹은 피동화, 아니면 단절화, 또 어떤 분은 획일화, 아니면 박제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만은 박미연 선생님도 객체화, 피동화, 단절화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객체화와 관련한 논문들은 제가 이제 주로 남건우 선생님의 논문을 좀 이렇게 열거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남성진 선생님이나 아니면 박흥주 선생님 이런 논문들도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논문들을 쭉 읽으면서 이 안에 나오는 주요 개념인 객체화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성입니다. 이 진정성 개념은 놀이의 어떤 진정성뿐만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어떤 민속의 진정성과 관련한 내용들, 또 최근에는 유산이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시킬 때에
등재 조건, 즉 등재를 하기 위한 하기 위해서 충족시켜야 할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진정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오센티시티라고 하는 이 진정성은 또 정말 시험 문제 내기 좋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레기나 벤딕스의 제작인 진정성을 찾아서라는 이 책, 진정성의 추구라는 필두를 통해서 미국 민속학설을 재구성한 역작입니다. 지금은 레기나 벤딕스 원래 이제 미국에서 이제 지금 여기 위스콘신 대학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독일에서 왕성한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리차드 도슨의 가짜 민속론, 페이클로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나온 뭐 민속 연행자들의 퍼포먼스 연구라든지 그다음에 핸들러에 의한 문화의 객체화 논의를 거쳐서 문화 표상의 어떤 정치학에 이르기까지 미국 민속학의 어떤 변화 과정을 고찰한 단행본입니다. 사실 이 레지나 벤딕스가 이 진정성을 찾아서라는 이 책을 내기 이전에 물론 다른 분들도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놀이와 관련한 아니면 뭐 민속과 관련한 이 현장에서 이 문화나 아니면 민속의 어떤 진정성과 상품화 문제는 이것이 관광과 결부되어서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딘 맥켄널 같은 경우에는 관광계획이라는 책에서 관광의 어떤 사회문화적 연구 중심에 놓이는 지금까지 수많은 성과를 축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변화하는 세계의 문화관광이라는 이러한 책이라든지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진정성과 관련된 상품화에 아니면 진정성과 상품화에 이제 수록된 다양한 논문들을 이렇게 실게 있는데요. 그러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닝왕의 책 관광과 근대성 사회학적 분석이라는 여기 중대도서관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3장에 보게 되면은 근대성과 진정성 관광은 관광의 진정성에 관한 서구의 연구 성과들을 폭넓게 이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정성은 다시 한번 10주 강의에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관광 연구에서 이제 이 진정성의 개념을 처음 도입한 사람은 맥켄널입니다. 그래서 레지나 벤딕스 이전에 관광 연구를 하신 분들이 이 진정성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맥켄널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 속의 어떤 현실과 그 인식과의 일치로 이제 보는 입장이고요. 코엔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미술품이라든지 아니면 골동품 아니면 미nie품 등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찾아내어서 감정하는 그러한 하나의 가치를 진정성으로 봐왔습니다. 이때 진정성을 감정할 때 중요한 하나의 기준은 상품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진정성은 박물관 직원들, 뭐 학예사도 되겠습니다만은 아니면 박물관 직원이나 아니면 민속학자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정근대 생활의 하나의 특질이고 근대 서양의 영향이 미치기 이전에 제작된 어떤 문화 상품의 특질, 특히 자연 소재를 가지고서 수제로 만든 문화 상품이라는 점이 공통적으로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관광학을 아니면 관광 인류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본래의 어떤 진정성의 개념에서 이 어떤 물건을 유무를 우리가 감정할 때에 그 감정 기준이라는 특징의 착안을 해서 이것을 관광 연구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어떤 진정성은 근대 관광객에 의한 관광 매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특징 짓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려져 있는 관광지에 갔을 때에 거기에는 다양한 향토 미니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실제 미니처어 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그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도 많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조품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진품이냐 아니면 가짜냐 아니면 모조품이냐 그것을 판가름하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이 진정성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성과 속입니다. 예, 이 조우싱 선생님의 논문에 성에 대해서 이렇게 성스러울 때 성입니다. 우리 민속할 때 속자이고요. 한자로는 성과 속의 개념인데 어떤 시간의 리듬을 생성하고 있는 것은 성과 속의 어떤 시계추 운동, 시계추 한쪽 방향으로 갔다 다시 한쪽으로 돌아오는 시계추 운동이며 공간 또한 성과 속의 몇 가지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전 세계에는 뭐 하늘과 땅이라든지 아니면 뭐 낮과 밤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동쪽과 서쪽이라든지 아니면 좌우라든지 남녀 등 이런 상징적 이원론이 다양한 조합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장선에서 성과 속도 그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 사물의 어떤 대비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성과 속이라는 것은 사실 가치 개념의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이 점 또한 연구자의 어떤 분석 개념으로서 사용되어 왔는데 이러한 것이 사실 하늘과 땅이라든지 아니면 낮과 밤이라든지 동서좌우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자,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과 속의 어떤 관계를 시간축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노동을 중심으로 한 일상의 어떤 세속적인 시간, 일을 하는 시간을 그 어떤 마디마디마다 이런 가운데점처럼 지금 제가 이게 포인트를 집었습니다만 가운데점처럼 구분하는 것이 어떤 성스러운 어떤 의례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시풍속을 예를 들면은 어제가 백로였나요? 예. 24절기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세시풍속에는. 이러한 세시풍속에는 절기이기 때문에 의례를 하는 면과 의례에 의해서 1년간이라는 어떤 시간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두 개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 주목을 한 에메리 듀르케임이라든지 유베리라든지 아니면 마르셀 모스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성속론을 토대로 시간을 생성하는 장치로서 성스러운 부분, 그다음에 성스러운 부분은 비일상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사례로 나타나는 것이 어떤 축제가 펼쳐지는 시간이고 반대로 속은 일상의 어떤 노동을 하는
일상이고 노동을 하는, 즉 성스러운 시간일 때는 여기에서는 사실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이런 시계초 운동을 생각해낸 사람이 에드문드 리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마디로 우리가 행사하는 어떤 의례라 하더라도 로컬한 지역의 어떤 생태와 생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어떤 계절적인 의례, 뭐 농경 의례도 좋고 수렵 의례도 좋고 뭐 의료 의례도 좋습니다만은 이런 계절적 의례가 있고 그곳에 탈지역적인 종교 집단의 의례가 겹쳐져 의미 부여를 바꿔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크리스마스는 고대 로마의 우리 같으면 동지 축제에 해당하는데 동지에 해당합니다만 이때의 예수의 탄생이라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담은 것입니다. 또한 근대 국민국가의 성립과 함께 뭐 프랑스 혁명 기념일 같은 국경일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국경일 아니면은 뭐 명절 이러한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공간인데 공간 또한 성과 속 이분법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도 어떤 뭐 사찰, 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사당이라든지 이런 경내와 그 바깥은 일정한 경계에 의해서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많든 적든 어떤 색다른 분위기가 그 공간의 내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들이 어떤 구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통적인 줄다리기를 하는 곳을 가봤을 때에 뭐 고사를 지낸다든지 아니면 뭐 당산제를 지낸다든지 어떤 제의를 아니면 의례를 펼치는 그러한 공간이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별한 날, 즉 축제일이 되게 되면은 아니면 놀이가 전개되는 그 시간이 되게 되면은 어떤 그 공간은 전체적인 어떤 성스러움이 상당히 고조되고 때로는 임시적인 성스러운 장소가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즉 시간적 요소에 의해서 공간적 분할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민수와 관련 책이나 논문을 읽어보시면은 이러한 해당 민속놀이 아니면 축제가 펼쳐질 때에 여성들의 출입을 금기하는 그러한 사례들을 많이 볼 것입니다. 여성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달거리를 하기 때문에 그 피를 보는 피부정이 피가 이 성스러운 공간을 더럽힌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의 출입 자체를 아예 차단시키는 그러한 놀이 현장 아니면 축제 현장을 소개한 내용들을 글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저우신 교수님의 논문을 읽었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한국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이라면은 한 세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해방 이후에 그 민속의 금기, 물론 일제 강점기에도 구습을 타파하기 위해서 업력서를 폐지하는 그런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력을 도입을 해서 양력서를 이렇게 새게끔 했는데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이러한 그 정책이 해방 이후에도 오랫동안 이어져 오게 됩니다. 실제
해방 이후에도 업력설을 대다수의 국민들은 세워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구습이라고 해서 양력설을 많이 강조를 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규제도 이제 펼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거의 만 1989년이 되었어야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적으로 업력설이 복귀가 되는, 복원이 되는 그러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러면서 요 시기에 업력설로 복귀되기 이전에 그런 민속놀이들이 어떻게 전성되었는지도 한번 살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법률과 민속의 게임의 그 부분과 관련해서 동물 관련 놀이. 지금 한국에서는 동물 관련 놀이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소싸움 하나입니다. 이 소싸움 자체도 동물보호단체에 의해서 상당히 반대가 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동물 관련 놀이인 소싸움을 찬성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식 선생님의 논문처럼 뭐 민수학자들이 이 폭죽놀이나 폭죽이나 불꽃놀이를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 절충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그럼 한국에서는 이 동물 관련 놀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한번 할 부분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인데, 도시 속의 풍물. 요즘은 농산어촌에서 이 풍물을 전승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 풍물을 여행할 수 있는 젊은 층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대신에 도시에서는 다양한 풍물 연희단들이 생성되면서, 아니면 대학교 학과의 뭐 전통 연희과라든지 아니면 퓨전 음악이라든지 뭐 이러한 전공을 하고 졸업을 한 사람들이 도시 속에서 이러한 풍물을 전승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하나의 고충이 또 뭐냐면은 이러한 풍물을,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인데 소음이라는 환경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풍물 소리가 시끄럽다. 그래서 여기서 공연하지 말라. 또 하나는 심지어는 집값 떨어진다. 뭐 그러한 얘기까지 하면서 이 전통적인 문화를 바라보는 어떤 도시인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진정성과 관련해서는 10주 차이에 다시 한번 조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객체화 개념, 그 다음에 성과소, 아니면 놀이와 민속놀이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